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11시 반 시작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저부터 제가 제 자신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서진석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울산시립미술관 관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산시립미술관 관장으로 이전에는 저희가 백남준 아트센터 관장으로도 있었고요. 또 대한공간 루프라는 또 비영리 독립공간을 한 15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기획자로 그 당시에는 일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하는 일이 예술가의 창작적 이상을 현실화시켜서 대중들한테 연결을 시켜주는 그러한 매개자 역할을 지금까지 20여 년간 미술계에서 해왔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큐레이터죠. 그래서 어떤 또 2차 생산자로서 또 새로운 담론과 시각 이미지를 제시하는 그런 전시 기획들을 지금까지 쭉 해왔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강연은 지금 포스트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예술의 경향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소 많은 텍스트들의 서문을 이 파워포인트에다 올려놨는데요. 포스트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예술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가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는 21세기에 저희가 4분의 1이 왔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의 사회겠죠.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시대를 이제 규정짓는 어떤 키워드가 diversity, global mobility, convergence 이 세 가지 키워드로 규정을 짓기도 합니다. 다양성, 전지구성, 융합성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 사회, 체계나 규범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삶, 모든 것들의 가치관, 정체성 또한 전복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죠. 그래서 현실과 가상이 이제는 더 이상 구분이 안 가는 우리가 상시 접속이라고 그러죠. 항상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이 없는 저희가 이렇게 서 있으면서도 온라인에 접속돼 있는 상황이죠. 오프라인과 구분이 없죠. 과거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려면 시간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간조차도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접속 평등 시대 누구나 다 equal access라고 하죠. 온라인의 정보를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접속 평등의 포스트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에 과연 우리 젊은 세대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이제 세대란 말도 제네레이션이란 말도 잘 안 씁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어떻게 창작물을 만들고 무엇을 창작을 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또한 예술 작품을 제작하는 방식, 예술을 유통하고 향유하는 방식조차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술을 대하는 태도조차도 달라지고 있고요. 우리 인간의 감각이 이제는 자연 환경의 압력에 의해서 진화가 되는 게 아니라 디지털 환경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진화가 되고 있죠. 우리 망막을 스쳐가는 매일 그 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수천만 비트에 달하고 이것들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진화가 되고 있고 우리의 감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공감각, 다감각, 통감각, 깊이 있는 감각으로 진화하고 있고요. 또 기술의 발달은 우리가 어떤 창작물을 생산을 하고 유통을 하는 데 있어서 자본과 노동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있습니다. 기술 학습으로부터 독립시켜주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차후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시대를 지칭하는 정의 중에 하나는 유니버스, 전 우주에 있는 모든 어톰, 그러니까 원자의 물질들을 디지털로 변환을 시키는 것이 우리가 디지털 시대라고 하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심지어는 지금 MIT에서는 3D 프린터를 원자 단위의 그 구성으로 프린트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답니다. 인간 자체도 3D 프린터로 찍어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지구에 존재하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비트로 변환시키는 이것을 우리가 디지털 시대라고 하고 있죠.
자, 포스트 디지털 시대에 예술에서 어떤 새로운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저는 크게 5가지로 봤고요. 첫 번째는 전문가에서 비전문가로 확산되는 일방향 예술 가치 평가 흐름의 역전화와 다변화. 두 번째는 정보 해석, 지식과 정보 해석의 관용도의 확장에 따른 미적 감흥의 변화. 그리고 세 번째는 창작 기술 도구의 자기 신체화와 이를 통한 상상력의 무제한적인 현실화. 네 번째는 정보 소유의 민주화 시대의 광폭적인 이미지 채집과 소화를 통한 주체적 재생산. 다섯 번째는 인간 기계 간의 수평적 연대와 협업을 통한 창작 활동의 공유화. 다소 조금 이 5개의 문장이 조금 어려운 문장이긴 하지만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에서 비전문가로 확산되는 일방향 예술 흐름의 역전화와 다변화. 여러분, 그 예술은, 현대 예술은 가치 평가 인증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치 평가 인증 시스템. 제가 좀 서서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려니까 더 힘이 드네요. 자, 가치 평가 인증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여기 이제 보이시면 이게 레이저가 되나요, 이게? 레이저는 여기 보이시면 가치 평가 인증 시스템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술 작품이라는 거는 가치가 평가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 작업은 1억짜리야. 이 작업은 100만 원짜리야. 이 작업은 좋은 작업이야. 이 작업은 작품성이 좀 떨어져. 우리가 앞으로 이 작업을 인상주의라고 하자. 팝 아트라고 하자. 이러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예술은 자기 목적성이 아니라 전달성이 부여가 돼야지만 예술이 성립이 되죠. 대중과 소통을 이루어야지만 예술이 되죠. 그래서 평가 인증 시스템이라고 것이 있는데 그 평가 인증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여기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아티스트 그리고 아티스트, 큐레이터, 컬렉터, 아트 딜러, 아트 저널리스트, 크리틱, 비평가 이러한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 집단은 과거에는 서구에만 존재했죠. 서구에만 가치 평가 인증 시스템이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21세기로 돌아오면서 아시아에도 그런 가치 평가 인증 시스템이 존재하기 시작을 하죠. 우리가 옛날에 미술 공부를 할 때 다 뉴욕으로 가려고 그러고 다 영국으로 하려고 하고 전부 다 나 전시 테이트에서 전시할래, 나 구겐하임에서 전시할래 다 나가려고 그랬죠. 왜? 거기에 가치 평가 인증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가치 평가 인증 시스템을 일반 비전문가들이 대중들이 이해를 하려면 혁신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제는 이 현대 미술계가 전문가와 비전문가, 창작자와 대중 간의 간극이 없어지면서 이 가치 평가 인증 시스템 자체가 대중들한테 그 권력이 이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 제가 여기도 썼지만 우리가 그 트렌드 세터라고 그러죠. 트렌드 세터가 트렌드를 만들어내면 트렌드 리더들이 공유하고 그거를 트렌드 팔로워들이 따라가게 됐는데 이제는 그 반대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게 과거에는 이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가치평가 인증 시스템이 전문가 그룹에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비전문가 그룹, 일반 대중들에 의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젊은 작가랑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젊은 작가가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저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작업은 가벼워요. 제 작업은 진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유명해요. 내 작업을 인스타 팔로워에 올리면 그 다음날 수십만 개가 수십 개가 팔려요. 저 돈도 잘 벌고 너무 재밌게 작업하고 있어요. 작업이 왜 진지해야 되고 깊이가 있어야 되죠? 이런 작가군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러한 역전화 현상은 예술을 진정성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일상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로 이 로버트 얀슨이라는 이제 독일의 작가인데요. 인스타 팔로워가 110만 명이에요.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 50인에 선정이 됐죠. 이 작가는 그룹이 아니죠. 개인이죠.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 대중들한테 인정을 받아버렸어요. 셀럽이 돼버린 거죠. 스티브 해링턴도 마찬가지. 이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So has the Stephen Harrington. He has not been recognized by experts, but before that, his artwork spread through the public and in virtual communities. He has become one of the celebrities. 자기 사이트에다 올려버리면 그 다음날 몇천 개, 몇만 개가 팔려버린대요. 돈을 엄청 많이 벌겠죠? 이 작가는 루양이라는 작가입니다. 루양이라는 중국의 작가고요. 보통 대부분 이런 작가들이 서브컬처나 대중문화의 이미지들이나 정보들을 자기 현대미술 영역으로 많이 끌어와서 다시 재생산해내는 작업을 많이 하죠. 재미난 게 이 스티브 해링턴이나 이 로버트 얀슨 같은 경우에는 이 작가가 활동하는 영역이 저기 일반 대중과 비전문가에 의한 가치평가 인증 시스템 영역 안에서만 머물어요. 이 작가들은. 그래서 그 작업들이 가격이 예를 들면은 뭐 몇십억짜리로 올라가는 현상은 극히 드물죠. 저쪽에서 탄생된 작가들은. 근데 재미난 게 이제는 과거에는 이쪽에서 작가가 전문가 집단 폴에서 이 축에서 나오면 일반 대중 영역으로 넘어갔는데 어떠한 작가들은 저쪽 영역에서 나와서 이쪽 영역으로 넘어오는 작가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쪽에만 머무를 수도 있고 이쪽에만 머무를 수 있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저쪽 비전문가 집단 폴에서 작가가 유명해져서 전문가 집단으로 다시 넘어와 버리는, 그래서 서로가 교차 공유가 돼버리는 현상도 벌어지죠. 로버트 얀슨이나 스티브 해링턴에 비해서 이 루양은 그런 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젊은 작가들한테, 젊은이들한테는 완전히 거의 연예인 수준의 유명한 작가인데 이 작가는 현대미술계로 전문가 집단의 가치평가 인증 시스템으로 넘어와서 각종 비엔날레나 거대한 미술관 전시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보통 자기 자신이 이 작업에 투여돼서 우리 동시대의 디지털 시대의 어떤 다양한 서브컬처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하는 작가죠.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동영상은 있지만 뭐 동영상 넘어가고, 뱅크시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뱅크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 집단에 먼저 유명해진 게 아니라 일반 대중들한테 먼저 유명해지고 그 대중들의 비전문가들의 가치평가 인증 시스템으로 인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전문가 집단의 가치평가 인증 시스템으로 넘어온 대표적인 작가가 뱅크시죠. 뭐 자기 작업을 이렇게 뭐 옥션에서 갈아엎는 이런 쇼맨십의 행위도 해서 자기 가치를 스스로가 높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의 현상은 가치평가 인증 시스템의 민주화, 다변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술의 진정성이 보다 민주화되고 해방이 돼버리고 이제는 작가들이 전문가 집단에서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일반 대중인 비전문가 집단의 가치평가에서 인정을 받아서 떠오르는 이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트렌드 섹터, 트렌드 리더, 트렌드 팔로워로 가는 일방향적인 어떤 시각 이미지의 흐름이 반대로 트렌드 팔로워, 트렌드 리더, 트렌드 섹터로 역전화되는 현상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정보 해석의 관용도 확장에 따른 미적 감흥의 변화, 영향과 간섭에서 전이와 감염으로.
여러분, 이 포스트 디지털 시대는 우리가 거대한 유기적 공동체로 융합된 군체적 동물의 종이 돼버립니다. 벌과처럼. 내가 스스로가 인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이미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생존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미지와 정보를 감흥하는 데 있어서 단면적으로 감흥하는 게 아니라 다면적으로 감흥을 해버려요. 그래서 진실과 허구의 이분법적 경계가 희석이 돼버립니다. 진짜와 가짜 사이에. 왜? 관용도가 확장이 돼버리는 거죠. 어떤 대상을 사물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스스로의 주체적 관용도가 확장이 돼버립니다. 범위가 넓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자, 실제 예로 제가 한번 포트레이트, 우리가 셀프 포트레이트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셀프 포트레이트, 자기 자신의 사진은 곧 현실이에요. 그거는 본질이죠. 변치 않는. 이게 과거의 이제 셀프 포트레이트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20세기의 어떤 셀프 포트레이트 사진은 우리가 봤었을 때 이 사진과 이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은 똑같을 거야. 완전히 똑같을 거야. 동일할 거야.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죠. 정보를 습득을 하죠. 근데 21세기에 와서는 셀프 포트레이트를 보면 우리가 이 사진을 보고서 우리가 이 사람은 실제 본인과 똑같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완전히 다르지도 않을 거야 라고 우리가 정보를 이해하는데 관용도를 넓혀버리죠. 이 얼굴을 보면 진짜 실제랑 똑같지도 않을 걸 알면서도 완전히 다르지도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우리가 이미지 정보의 관용도를 확장을 시켜버립니다. 모든 사물, 여러분 지금 동시대에 레거시 미디어라고 있죠. 뉴 미디어라는 게 있죠. 레거시 미디어는 뭐죠? MBC, KBS, 조선일보, 동아일보 과거의 미디어. 뉴 미디어는 뭐죠? 헌팅턴 포스트, 뭐 디스패치, 또 뭐 가로세로 연구소,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1인 미디어죠. 자, 이 시대에서는 정보가 나왔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죠? 일단 믿지 않죠. 하지만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도 안 하죠. 그럴까 말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내가 한번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판단해보자. 모든 사물들이나 정보나 지식에 관해서 우리는 21세기에 와서는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관용도를 넓혀버립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셀프 포트레이트고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실과 가상 사이에 나의 주체적 상상의 영역이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 사이에 상상은 가짜도 아니고 진짜도 아니죠. 그죠? 이 사이에 상상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다시 말하면 동시대의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진실과 허구 사이에서 자기의 주체적 상상력을 가지고 작업을 하죠. 픽션과 논픽션, 다큐멘터리와 페이크 드라마, 그 영역에서 나의 상상적 영역을 활용을 해서 이야기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히스토리를 쓴다고 하잖아요. 히스토리. 근데 지금은 히스토리즈가 돼버린 겁니다. S가 붙습니다. 과거의 히스토리는 뭐죠? 파워그룹이 진실만을 기록을 하죠. 근데 지금의 히스토리는 각각이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다양하게 히스토리를 기술을 하죠. 그 안에는 다양한 상상력이 존재하고, 하지만 그 히스토리즈들은 가짜도 아니고 진짜도 아니고 그 영역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포스트 디지털 시대에는 많은 정보에 노출이 되고 많은 사람과 접촉을 하고 많은 사람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페르소나라고 그러죠. 페르소나가 뭐죠? 사회에서의 나의 다양한 정체성, 이미지들. 아버지로서의 나의 모습, 회사 직원으로서의 나의 모습이 다르듯이 그게 과거에 규정짓는 페르소나였는데, 이제는 페르소나를 넘어서 하이퍼 멀티플 페르소나, 하이퍼 소셜리티까지 우리의 모습이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 돼 버리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는
서로가 소통을 할 때 내가 상대편한테 어떤 간섭을 하고 영향을 주죠.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 영향 안 받을래, 간섭 안 받을래라고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동시대에 와서는 이게 영향과 간섭이 아니라 감염, 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걸 저는 미디어 바이러스라고 하거든요. 관용도의 확장이라는 게 나의 주체성도 상승시키지만 반대로 부작용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의견들이나 다른 사람의 정보들에 내가 쉽사리 감염이 되고 전이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영향과 간섭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돼버리죠? 나도 모르게 그거를 스스로가 차단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타자와 다면적, 상보적, 파편적, 비선형적으로 교류하고 연동되고 있고 우리의 관용도는 대상에 대한 어떤 감흥은 미적 감흥은 보다 넓게 관용도가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요. 세 번째, 창작 기술 도구의 자기 신체화와 이를 통한 상상력과 표현력의 단일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우리가 포스트 휴먼이라고 그러죠. 어떤 기계적 도구가 나의 신체의 일부로 신체화가 되면서 나의 상상력이 제한 없이 표현력으로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끊임없이 상상하는 것을 현실화시키죠. 과거부터 인류가 탄생한 이후부터 내가 상상하는 것을 끊임없이 현실화시키는데 이것을 인간화 과정 호머니제이션이라고 얘기했거든요. 피에르 레비라는 사회학자가. 그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욕구고. 끊임없이 탄생한 이후부터 내가 상상하는 것을 현실화시켰어요. 지금까지. 하지만 20세기까지는 그 현실화라는 의미가 나의 상상을 원자로 된 물질 이걸로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는 것을 인간화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피에르 레비가 얘기하는 21세기 와서는 비트로 이루어진 물질이 아니라 사이버 세계 동안 우리의 또 다른 하나의 다른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가상성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의 현실로 매트릭스처럼 존재하는 이 시기에 인간의 상상을 현실화시키는 기술적 도구들, 이 도구들이 굉장히 광속도적으로 발달을 하면서 다 유저 모두 인간의 편의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핸드폰은 이미 나의 신체입니다. 핸드폰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못 살아요. 핸드폰은 이미 신체화가 됐고 미래에는 이 핸드폰이 내 몸 안에 완전히 이식될 수도 있겠죠. 지금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옛날에 블럭 핸드폰에서 점점 스마트폰으로 가고 카메라에서 스마트폰으로 가는데 저기 뇌, 뉴럴링크 지금 테슬라가 연구하는 게 이 컴퓨터 칩을 뇌랑 연결시키는 그래서 컴퓨터 칩을 아예 뇌에 우리가 이식시킬 수 있는 그 기술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하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바로 작업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미지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상상하는 것을 작업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술적 도구가 필요했고 그 기술적 도구를 다루는 스킬을 우리가 학습을 했어야 됐어요. 도자기를 만들려면 여러분 내가 도자기 이 굽는 방법을 한 6개월 동안 공부해야 되고 제가 예전에 카메라를 처음 배울 때 카메라를 다루고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제가 공부하는 게 한 학기예요. 6개월 동안. 셔터 갖는 방법, 조리개 만드는 조종하는 방법, 노출 재는 방법 거의 6개월을 배워야지만 제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죠? 그냥 애기들도 막 찍잖아요.
핸드폰으로 빡빡빡빡 다 유저 모드화가 되고 나의 상상력에 따라서 필터를 바꿔주죠. 화사한 모드, 어두운 모드, 흑백 모드로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는 내가 생각하면 그대로 이미지가 나오게 될 수도 있겠죠. 완전히 그렇게 될 경우에 과연 현대미술에 있어서 작가들이 작업을 만드는 행위 그리고 작업들은 어떠한 작업이 나올까요? 예를 들면 지금 이건 권하윤이라는 한국 작가인데 예전에 이 작업을 만들려면 예산이요. 그래요. 근데 DMZ가 뭔지는 알아요? 사운드를 살짝 줄여주세요. 보통 사람들은 예전에 DMZ가 이런 하나의 선인 줄 컴퓨터라이즈된 아는데 작업을 만들려면 한국 아마 전체를 제가 보기에도 다뤄지는 예산이 DMZ가 5, 6천은 들었을 그 거고 군사 돈이. 통계서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많은 엔지니어들이 테크니션들이 붙어가지고 프로그래머들이 다 했어야 됐을 거예요.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했죠. 이 정도의 작업을 만들어내려면. 근데 지금은 혼자서 집에서 프리미어랑 각종 어도브 포토샵이랑 프로그램을 가지고 혼자서 만들어요. 여러분 토이스토리라는 영화를 미래에는 1인이 만들 수도 있대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런 시기가 돼버리는 거죠. 지금 이 작업에서 보면 앞으로 조금만 돌려주시겠습니까? 현실을 어떤 가상의 환경으로 더 앞으로 확 가주세요. 아니요. forward. rear가 아니라. 자, 이런 방식으로 더 가주세요. 작업을 보면 됐습니다. 이게 실제 사진 같기도 하지만 컴퓨터라이즈된 이미지 같기도 하죠. 그 경계에서 우리 혼돈스럽게 만들죠. 이러한 작업들이 요즘 작가들한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김희천이라든가 권하윤이라든가 히토시 타이어리라든가 자 이런 작업들을 혼자서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심지어는 염지혜 작가 작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쭉 돌려주십시오. 현실의 이미지와 이것도 컴퓨터라이즈된 이미지죠. 더 돌려주세요. 현실의 이미지와 컴퓨터라이즈된 이미지를 중첩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만들어내고 있죠. 그냥 쭉 가주세요. 그렇게 이미지들을 보면 자 이건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가 갑자기 나오는데 현실과 병치돼서 겹쳐서 나온다거나 뭐 이런 화학적 결합이든 물리적 결합을 만들어내기죠. 네, 됐습니다. 여러분 VR, AR 작업들 요즘에 유행하는 팀랩 작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상상하는 것을 바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과거에는 상상력과 기술적 표현력 사이에 간극이 존재했습니다. 내가 상상을 잘한다고 해서 기술적 표현력이 부족하면 작업을 못 만들어냈어요. 기술적 표현력이 뛰어난 사람은 상상력이 부족할 경우 창작적 활동에 있어서 미적 성취도가 결여되는 상황도 벌어지죠. 근데 이제는 포스트 디지털 시대의 문화적 핵심은 사이버 문화의 핵심은 가상성의 구현의 현실화와 보편화 그리고 나아가서 상상력과 상상적 창의력과 기술적 표현력의 간극이 없어지고 일체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과연 예술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작업하고 향후 예술과 일반인의 규정짓기, 구분짓기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자, 아이고. 정보 해석의 관용도 말씀을 드렸고 정보 소유의 민주화 시대에 광폭적인 이미지 채집, 조화, 소화를 통한 창작물의 재생산. 제가 작업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건 얀레이라는 작가의 작업이에요. 먼저 예를 먼저 들겠습니다. 얀레이 카셀 도큐멘타의 카셀 도큐멘타에서 보여줬던 리미티드 아트 프로젝트라는 작업이었고요. 이 작업을
이 작가가 만드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미지들은 자기 혼자 생산해낸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다양한 포스터나 회화 작업들, 그리고 자기가 밑그림을 그리면 공장에 보내서 그려 갖고 오게 한 이미지들, 그리고 또한 자기가 그린 이미지들, 이것들이 다 혼종적으로 섞여 있어요. 이 작업에서 보면 작가는 그거를 조합하고 채집하고 구성을 한 거죠. 자, 우리가 정보 소유의 민주화 시대에 지금 어떠한 정보든 우리가 equal access, 접속 평등의 시대에 접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세기 이전만까지만 하더라도요, 이미지와 정보는 누구의 소유였죠? 권력 집단, 기득권층, 왕과 귀족만이 소유할 수가 있었어요. 자기네가 캐비넷이라는 보물창고 안에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희귀한 모든 이미지, 정보, 지식들을 자기만 소유를 하고 있었고, 그게 곧 권력이자 힘이었죠. 근데 프랑스 혁명 이후에 어떻게 되죠?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다양한 보물과 지식, 이런 것들을 대중들한테 공개하면서 퍼블릭 뮤지엄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지식과 정보가 근대화 시기, 20세기 근대화 시기에 대중들한테 확산이 됐지 않습니까?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또한, 그죠? 다양한 출판 도서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가 대중들한테 확산이 되고, 그게 근대화를 이루고 르네상스, 근대화, 산업혁명을 이뤘죠. 자, 21세기에 와서 우리는 또 다른 디지털 혁명 시대에 과거보다 더한 아카이빙의 민주화,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를 우리가 소유하고 접촉하는 데 민주화 시대가 됐죠. 이런 시대에 다양한 작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인간 내면에서 발산하는 주체적, 주관적 창작물의 나열이 아니라 외부 환경과의 관계적 상황에서 자기의 주체성을 발현을 시켜요. 오브젝트, 서브젝트, 주체와 객체가 일원화되고, 또한 인터랙티브라고 그러죠. 우리가 인터랙티브, 상호 호환적인 작업의 경험은 자아와 타자의 이분법적, 나와 다른 사람의 이분법적 구분을 없애버리죠. 그래서 대상에서 자기를 발견하거나 어떤 대상에서 자아에서 대상을 도출하는 형식은 더 이상 놀라운 것이 아니다. 모방을 수반한 글로벌 창조성. 그 일본의 아트마에바시에서 푸미코 스미토모라는 그 관장이 우리나라의 전문 작가들 작업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so powerful but so globalization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되게 헷갈리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저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 작가만큼 전 지구에 있는 정보와 이미지를 빠르게 채집해서 그거를 재조합해서 자기 주체화해서 재생산해낸 기술이 아마 저는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자체가 디지털 시대의 또 다른 정체성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작가들만의 그게 하나의 장점이 아니라. 그래서 예술을 종적 다양성에서 횡적 다양성으로 변화를 시키고 있고, 그 주체성은, 여기서 말하는 주체성이라는 것은 사회로부터 고립이나 격리를 얘기하지 않고 타자로부터 수직적 압력을 거부하면서 수평적 소통을 지향하는 주체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주체성 아래서 광폭적으로 이미지를 채집하고 조화하고 수집하고 다시 재생산해 나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흡수와 절충의 미학, 글로벌 창조성,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표적인 작가가 얀레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인간과 기술 간의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번째 현상. 제가 한 10분 정도 빨리 끝내고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간과 기술 간의 수평적 연대와 협업을 통한 창작 활동의 공유화. 이미 여러분 21세기에 와서는 작품을 창작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데 있어서 콜라보레이션이 일반화됐죠. 협업, 협동이라는 게 일반화가 됐고, 과거의 협동이라는 거는 그래도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디렉터가
상호 위계를 가지고 분업화하는 형식의 협업이었어요. 근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그게 수평적인 협업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군산복합체에서 문화복합체로 바뀌죠. 1인 디렉터가 아니라 누구나 다 디렉터로서 각각의 장르적, 각각의 그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협업하고 공유하는 게 굉장히 일반화된 현상으로 포스트 디지털 시대에는 이미 벌어지고 있죠. 그거는 기술적 발달로 거리와 시간이 압축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상황도 벌어지면서 여러분이 뭐 많이 들었던 다중지성, 오픈 이노베이션, 오픈 플랫폼 이런 사회가 됐죠. 공동체 협업을 노동력, 지식노동력, 나아가 창의력까지 시공간 제한 없이 수평으로 공유할 수 있는 세상. 노동력은 여러분 일하는 거고 지식노동력은 요건 번역, 글쓰기, 창의력은 창작적 활동이죠. 이런 것조차도 다 공유하면서 이제는 공동체 협업을 하고 있죠. 자, 또 하나, 이게 사람들끼리 간의 협업이 아니라 연대와 협업이 아니라 이제는 심지어 기계와 협업을 하고 연대를 하죠. 자, 여기 제가 써놨지만 여러분 예전에는 과거에는 예술 작품이 예술이 어디서 발현이 됩니까? 과거에는 예술이 발현이 어디서 되죠? 20세기 이전에는 예술이 작품에서 발현이 되는 거잖아요. 작품이 있어야지 예술이 거기서 발현이 되죠. 근데 그게 20세기 초반으로 와서는 작가에 의해서 예술이 발현이 되죠. 개념 미술로 와서는 작품뿐만 아니라 작가의 의도에 의해서 예술 작품이 발현이 됩니다. 레드메이드, 마르셀 듀샹 작업 같은 개념 미술에서 보면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예술이라는 게 작품에서만 발현이 되는 게 아니라 작가의 의도나 작가의 숨겨진 어떠한 그러한 시도에 의해서 개념에 의해서 예술이 발현이 됩니다. 20세기 초반에는 작가와 작품 이 두 개에서 예술이 발현이 되죠. 과거에는 작품에서만 발현이 된다면 이게 20세기 중반으로 와서는 60년대에 와서는 이제는 예술이 작품과 작가에서만 발현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기계가 들어가요. 죄송합니다. 한 단계 뛰어넘었네. 대중이 들어갑니다. 대중.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60년대 플럭서스 운동 이후에는 이제는 예술이 어디서 발현이 되냐? 작품, 작가, 대중. 예를 들면 존 케이지의 4분의 33초 작업은 이 연주자가 퍼포먼스를 하는데 나와서 피아노를 연주하려다가 연주를 안 해요. 4분 30초 동안. 그 다음에 끝. 연주 다 했습니다 하고 나가. 연주를 안 했는데. 근데 존 케이지의 연주는 자기의 연주가 아니라 그 4분 30 동안 침묵하는 동안 대중들이 뭐 재채기도 하고 뭐라고 속닥속닥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 연주라는 거죠. 그게 이제 4분 33초라는 작업이었거든요. 작가가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대중이 플레이하게 만들고 같이 플레이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20세기 후반에 와서는 중후반에 와서는 예술이 플럭서스 이후에는 작품, 작가, 예술에서 발현이 되죠. 근데 지금 동시대는 어떻게 됐죠? 거기에 기계가 들어갑니다. 이제는 예술이 작품, 작가, 대중, 기계에 의해서 발현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건 미디엔 그룹 비트닉이라는 컬렉티브 그룹인데 이 작가의 작업은 지금 모니터 3개로만 보여줬지만 작업 중에 하나인 무작위 다크넷 구매자라는 봇 컬렉션이라는 작품을 선보였는데요. 여기에 AI 자동으로 그 인터넷에서 쇼핑을 하는 이 AI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AI로 하여금 네가 알아서 매일 100불씩 줬나? 매일 100불씩을 주고 매주 100불인가 주고 이 돈 한해서 네가 사고 싶은 거 사.
그래가지고 기계한테 AI한테 시킨 겁니다. 그게 작업이에요. 그래서 얘가 뭐 그 산 물건들이 이렇게 나오죠. 화면에. 그걸 모아서 뭐 샴푸도 사고 휴지도 사고 뭐 향수도 사고 막 샀는데 어느 순간부터 얘가 마약을 사기 시작을 했대요. 이 안에서. 자, 이럴 경우에 이 범죄를 누가 저지른 거죠? 작가가 저지른 겁니까? 아니면 이 AI 로봇이 저지른 겁니까? 범죄의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나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미 21세기에 와서는 이제는 예술 작품에 기계가 들어오면서 비정형성이라는 실험성이 또 다른 추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대중이 들어갈 때도 비정형성이죠. 그죠? 대중이 어떻게 이 예술에서 어떤 행위를 할지는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기계가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 작업이 어떻게 비정형적으로 변할지를 모르는 거죠. 이거는 자크 플러스 제미마 와이언이라는 사람이 두 콜렉티브 그룹이 만든 작업이고요. 나는 여기서 공부하는 중이라는 작업인데 이거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제가 전시했던 작업입니다. 근데 실제 사건을 반영을 한 거예요. 실제 사건을. 어떤 사건이었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가 인공지능 그 채팅 로봇인 테이라는 로봇을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가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제 딥러닝 기능을 부여를 한 거죠. 딥러닝이 뭐죠? 스스로 학습하는 로봇. 우리 예전에 알파고처럼 그런 로봇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을 했고 그 로봇의 이름이 테이였거든요. 그래서 얘는 날로 자기 스스로가 학습하면서 점점 인간화돼 가고 있었는데 얘를 학습시키는 정보에 약간 안 좋은 정보까지도 학습이 되면서 얘가 나중에 대화를 하는데 인간과 대화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인종차별적인 언사를 뱉어내거나 아주 일리갈한 성적 모독이라든가 폭력적 언어들을 얘가 막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가 겁나서 이 테이라는 AI 로봇을 삭제를 해버렸거든요. 그 실험을 중단을 시켜버렸는데 이 작가들이 다시 그것을 가지고 와서 10대 여성으로 설정을 시켜서 전시장에서 작품으로 탄생을 시켜요. 자, 이 작업 또한 여러분 이미 예술이란 영역 안에 인터랙티브 상호 호환의 대중 그리고 개념 미술의 작가가 아니라 새로운 예술의 영역이 만들어져 버린 거죠. 호찌니엔이라는 작가입니다. 이 작가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고 제가 선진 비엔날레 기획할 때 이 작업을 선보였는데 동남아시아 비평사전이라고 해서요. 자기가 알고리즘 AI 로봇을 만들어요. 그래서 동영상 작업이고 이건 실제 지금 웹사이트에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증식이 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알파벳을 정해놓고 그 알파벳에 맞는 아시아를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이 로봇이 인터넷 바다에서 채취를 합니다. 채취를 해서 딕셔너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작업은 계속 증식되고 있죠. A와 관련된 아시아 이미지들, B와 관련된 아시아 이미지들 이런 작업이 계속 확장이 됩니다. 재미난 게 이 작업을 제가 그 선진 비엔날레에서 중국 심천에서 전시를 할 때 전시 오프닝 당일날 센서십 검열이 들어와서 작품을 못 보여줬어요. 왜? 이 무작위로 하다 보니까 공산당을 비판하는 이미지까지 막 들어가 버리는 거죠. 작가가 의도치 않게. 근데 그것을 공안이 보고 와서 이거 안 돼. 그때 그래가지고 중지가 돼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다른 작업으로 대처했는데 시간이 없네요. 이게 호찌니엔의 작업이고요. 어디 갔어? 호찌니의 에이시아 딕셔너리 이런 이미지들을 마구마구 캡처하는 겁니다. 아카이빙이 되는 거죠. 먼 미래 아마 23세기 4세기가 되면 이건 중요한 아시아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사료도 될 수 있겠죠. 요거는 쉬빙의 작업이고요. 드래곤 버터플라이라는 작업인데 이 작업은 부산 영화제에서도 출품이 됐고요. 암스테르담 영화제에서 출품이 됐는데 쉬빙은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입니다. 이 작가가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에는 그 배우도 없고요. 촬영 감독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중국에 있는 감시 카메라, CC 카메라 뭐 몇천 대가 되겠죠. 몇억 대가 되겠죠. 거기서 찍힌 영상들을 짜집기 해서 영화로 만들어 버렸어요. 스토리가 있는 그것을 짜집기 해서. 그러니까 앞에와는 살짝 다르게 작가의 의도가 기계 자발적 의도보다는 더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가는 이 작업을 혼자 만든 게 아니죠. 이미 CC 카메라가 중국 전역에 있는 CC 카메라로 찍힌 영상들을 가지고 만든 영화인데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여성의 스토리예요. 그 여성이 사랑을 하고 나중에 뭐 죽고 이런 스토리를 만들었죠. 기존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문맥이 아니죠. 플롯, 스토리, 미장센, 씬, 시퀀스 이런 문맥이 아니라 전혀 다른 문맥을 기계와 함께 작가가 만들어낸 겁니다. 자, 제가 오늘 그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바라보는 지금 동시대 포스트 디지털 시대에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들, 예를 들면 그 미술의 가치 인증 시스템의 변화라든가, 두 번째 사물과 대상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이해와 관용도의 확장이라든가, 기술이 내 신체화가 되면서 상상력과 표현력의 간극이 없어진다라든가, 수많은 정보와 이미지들을 채집하고 주체적으로 다시 재생산을 한다라든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는 협업이라는 게 사람들끼리만의 협업이 아니라 기술과도 협업을 하는 새로운 시대가 됐다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결론으로 이제 포스트 인터넷 시대, 포스트 디지털 시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공유는 이미 없어졌어요. 공유돼 버렸어요. 이미. 그리고 우리 인간 내부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지 감흥 시스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구분을 안 하는 시대가 됐고, 지금 기계와 인간 자연 간의 경계도 없어지면서 우리가 포스트 휴먼이라고 그러죠. 기계가 우리 인간 몸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진화하는, 우리가 생물학적 진화를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죠. 여러분, 그 레베카 코스타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의 디지털 환경의 사회가 너무 광속도적으로 발달해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그 진화를 못 따라갈 때 결국은 그 간극이 벌어지고 인류는 멸망한다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또 다른 대안이 몸에다가 기계 때려 박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능력이 배가가 되죠.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서 능력이 배가가 됐듯이, 내가 대학 다닐 때 하루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연락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기껏해야 3-4명이었는데 지금 하루에 20-30명과 연락을 하는, 이거는 우리 생물학적 신체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기계가 있어야지.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기술과 인간이 융합될수록 새로운 환경이 창출되고, 새로운 환경은 새로운 생태적, 사회적 제도를 만들어내요. 지금 우리가 아는 윤리적, 법적 규정과 규범이 미래에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인간 자체도 전혀 다른 종으로 거듭날 수도 있죠. 미래에는 이런 형태를 안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은 새로운 자연 환경에 맞게 우리 사회 체계를 구축해 왔는데, 이제는 인공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 것이다. 디지털 인공 환경에서. 자, 포스트 디지털 시대에 우리의 삶과 예술은 근본부터 전복될 것이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희망과 두려움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다 주고 있다. 우리는 미래 세계의 변화를 예측 준비할 수는 없어도, 예술 역시 미래에 대한 해답을 줄 수는 없어도, 예술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식을 환기시킬 수 있다. 여러분, 과학은 답을 만들어내는 영역이지만 예술은 답을 만들어내는 영역이 아니에요. 예술은 질문을 하는 영역이죠. 포스트 디지털 시대에 예술은 다시금 변화하며 확장하고 있고, 변화하는 예술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늘 그래왔듯이 인간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지 않고 미래를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술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 의미를 해석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5분밖에는 안 남았지만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 네? 제가 조금 늦게 와서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 제목이 포스트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러면은 포스트가 있으면 그 전이 있다는 얘긴데 그럼 1차 디지털 시대는 어디라고 정의를 하시는지. 저는 그것을 온라인과 한 가지 실제 예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 부분을 얘기를 하거든요. 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완전히 구분이 돼 있었을 경우에는 저는 그걸 초기 디지털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천리안 썼었을 때, 천리안 시대.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어가려면 우리 부팅해야 되잖아요. 컴퓨터 켜고. 그러실 때 저는 초기 디지털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후기 디지털 시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영역이 구분이 없는 시기. 예를 들면 우리가 상시 접속 시기. 보통 이제 포스트 인터넷 시대라고도 하는데 지금 내가 있는데도 저는 지금 온라인에 접속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내 핸드폰은. 그죠? 실시간으로. 그 시기를 저는 포스트 디지털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기술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나겠죠. 포스트 디지털 시대에 오면서 A라는 것은 AI도 예전에 그 뉴런 시스템에서 젠 시스템으로 바뀌거든요. 뉴런 시스템은 확장, 신경망처럼 젠 시스템은 오류를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새로운 학습을 하는 이런 것도 저는 포스트 디지털 시대의 하나의 구분짓는 영역으로 보고 있고요. 러닝이냐 딥러닝이냐 거기서도 차이가 있는 거고. 네. 그러면은 그 예술의 영역에서는 네. 그러면 첫 번째 디지털 시대에 나온 예술은 어떤 백남준 씨 정도 될까요? 이제 백남준 선생님 시대는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기술 시대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아날로그 기술 시대라고 한다면은 뭐 우리가 미디어 아트를 사실은 미디어 아트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일렉트로닉 아트라고 우리가 조금 협소하게 규정을 짓는다면 이제 백남준 시대에는 이제 아날로그라고 한다면 비트 데이터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테이프 위에 이 자기장 가루가 있어야지 재생이 되고 필름 같은 경우에는 은입자가 있어야지 재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디지털 시대는 어떻게 되죠? 사진은 필름이 있어야 되고 디지털 시대는 그냥 데이터잖아요. 데이터.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데이터로 변환되는 시기가 디지털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포스트 디지털 시대는 더 나아가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구분이 없는 매트릭스의 어떤 세상,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아날로그 시대 때 미디어 작업들이 디지털로 지금 디지털 시대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존의 모든 아날로그 물질들을 변환시키잖아요. 디지털로. 예술작품도 마찬가지죠. 지금 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게 뭐죠? 다 디지털 변환 작업이지 않습니까? 왜? 디지털 변환을 해야지 그나마 더 오래 보존하니까. 지금 여러분 필름 같은 경우에는 백남준 선생님 작업 있잖아요. 디지털로 변환 안 하면 지금 10년 안에 다 소멸돼요. 테이프이 3, 40년밖에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지금 3, 40년이 넘었죠. 포터블 비디오 처음 나왔을 때가 70년대였으니까. 그 아날로그 작품을 디지털화 시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VHS로 됐던 거를 뭐 그 DVD로 만든다거나 뭐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예술의 왜 그 독창성이라든지 오리지널리티라든지 오텐티시티 같은 게 그 손상된다는 거에 대한 논의는 전개되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요즘에 동시대 굉장히 중요한 화두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뭐 테이트 모던도 일주일 동안 그걸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했었고 저 또한 2006년도에 전 세계 미술 기관들 다 모아서 세미나를 했었고 향후 울산 시립미술관도 그 세미나를 할 텐데 여러분 기존의 아날로그 작업들을 디지털화 변환 마이그레이션 컨버팅하는 에서는 네 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원본성 오리지널리티, 이제 두 번째가 경제성 얼마나 싸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세 번째가 안정성, 그리고 네 번째가 지속성이에요. 이 네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자, 원본성은 말 그대로 원본을 그대로 보장해야죠. 예를 들면 자, 문제는 데이터로만 이루어지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디지털로화 할 때 약간의 왜곡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왜곡되는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렇지만 디바이스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디바이스. 예를 들면 백남준 다다익선 튜브 모니터인데 그거 다 LED로 바꿨을 경우 원본성이 결여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가의 의도와 권리 장전, 작가의 어떤 승인이 필요하겠죠. 내 작업은 그렇게 바꿔도 돼. 백남준 선생님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 작업은 안에 콘텐츠가 중요한 거지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야라고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작가가 생존 작가들은 그걸 자기가 바꿀 수가 있지만 돌아가신 작가들은 그 원본성을 훼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고요. 또한 엄밀히 말하면 그 원본성은 작가한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중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보기 싫은데 백남준 선생님은 아무리 LED로 바꿔도 된다고 하지만 나는 LED로 된 거 보기 싫어. 모니터로 된 거야지만 나는 살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작업을 변환시키는 데서 크게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디바이스를 동반하는 작업들, 디바이스를 TV, VHS 설치적 작업들. 그리고 두 번째는 디바이스를 동반하지 않는 작업들, 프로젝션 작업도 있죠. 그죠? 그렇게 나뉠 수가 있어요. 자, 프로젝션을 할 수 있는 작업들, 그냥 디바이스를 동반한 장비를 동반하지 않는 작업들은 의외로 디지털로 변환하는데 동시대 기술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속성, 얼마나 오래 보존하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 예전에 훈민정음이라는 거 아세요? 훈민정음 삼성에서 만들었던 그 프로그램 썼던 사람들은 지금 못 써요. 요즘 한글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갈지 몰라요 우리. 그죠? 워드도 이게 주기가 있잖아요. 디바이스나 프로그램의 주기. 예를 들자면 DVD이지 않습니다. DVD 안 써요. USB 쓰지. 그 주기를 오래된 것들을 사용해야지 그만큼 좋은 거죠. 지속성, 안정성은 안정적이어야 되죠. 여러분 DVD보다는 USB로 플레이하는 게 더 안정적인 거 아시죠? DVD는 휘면은 막 나왔다 안 나왔다 해요. 뭐 이런 것들. 가장 중요한 건 원본성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그런 다양한 각도로 지금 마이그레이션이나 어떤 컨버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원본성이고, 그 원본성은 첫째 작가의 동의, 두 번째 대중의 동의가 이루어지고, 이것들이 필요한 작업의 유형은 디바이스를 동반한, 장비를 동반한 아날로그 작업들. 하지만 장비를 동반하지 않은 콘텐츠로만 이어진 빌비올라의 영상 작업들, 싱글 채널 비디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제 경험으로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 장비 부분을 동반한 작업들은 문제가 생기죠. 네. 여러분 질문이 네. 예술의 포스트 디지털 시대의 예술의 일상화, 전문가 비전문가 영역의 경계 모호성,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미술과 디자인과의 경계와 융합의 관점은 우리 연사께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받는 질문이 전문가 비전문가의 경계가 희석이 되고, 예를 들면 그 전문성이라는 예술가의 권위가 대중들한테 이양이 되고, 그러면 뭐 작가가 뭐 필요하나,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압축입니다. 압축.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압축이 돼도 이게 하나로 일체화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리 미래를 가도. 왜? 실험성이라는 거는 없어질 수가 없는 거니까. 엣지라는 거는 없어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건 압축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현대미술의 영역에 있어서도 컨템포러리 아트, 디자인, 공예, 뭐 심지어는 비디오 아트, 영화, 이런 장르들이 크로스오버를 벗어나서 이제는 컨버전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 자체도 굉장히 공유되는 부분이 많아지지만 진정한 코어에서 디자인의 목적과 예술의 목적은 달라요. 디자인의 목적은 뭐죠? 한목적성과 신미성의 결합이에요. 한목적성은 뭐죠? 사용성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컵은 물을 담을 수 있어야 되고 의자는 앉아야 돼요. 그거 한목적성을 벗어나 버리면 그건 디자인으로서의 어떤 그 정의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술은 다르죠. 예술은 한목적성 없어도 돼요. 그 신미성을 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목적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한
목적이 같아지지 않는 한, 물론 컨템포러리 아티스트 중에서는 자기 목적을 사용성을 부여하는 작가들도 많이 있죠. 하지 않는 한 압축은 되고 융합은 되더라도 그 코어 안에서는 간극은 벌어져도 그 점은 존재를 한다. 예술가로서의 지점, 디자이너로서의 지점은 없어지진 않는다라는 거는 저는 그거 하나는 갤런티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질문이 그러면 없으시면 뭐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제가 오늘 사실은 이 제목에는 새로운 미술 시장에 관해서도 말씀을 제목이 붙었을 텐데, 자, 향후에 여러분이 현대 미술 시장에서 키아프 아트페어니까 과연 이런 작업들이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냐, AI 작업, 아까 로봇 작업, 이런 것들이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차지한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미 비디오 아트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는 비디오 아트 시장이 굉장히 많이 확장되고 있거든요. 이제는 무빙 이미지 제너레이션이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들한테. 그럼 AI 작업, 우리가 가상현실 작업, 안경을 끼고 보는 이런 것들이 향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역을 저는 충분히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여기 오신 분들이 또 콜렉터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작업 추이도 한번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젊은 작가들의 작업을 가져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